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비상계엄 여파에 건너뛴다고 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정치 외교 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데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글로벌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증시 안정화 자금 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언제 어디서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박종훈 SC제일은행 전문위원 그리고 이윤학 전 BNK 자산운용 대표님 두 분과 함께 깊이 있게 경제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근 들어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 정치 리스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긴박했던 일주일, 이번 일주일 두 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이윤학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걱정을 해왔던 거는 사실 대외 변수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서 까지의 그 통상 정책, 환율 정책, 여러 가지 관세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 차에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모든 포커스가 국내 변수로.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국가 존의와 관련된 존폐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할 것도 상당 부분이 국내의 변수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박종훈 박사님은 환율 금리 주로 좀 이렇게 계속 들여다 보시니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전후에서 환율이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상황을 바로 환율이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400원까지 갔다가 또 1,44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1,410원까지 또 빨리 안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서 그래도 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은 변동성을 좀 줄이는 데는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물론 이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그래도 좀 쿠데타가 났다 이런 식의 뉴스가 많이 이제 해외에 좀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한 90분 만에 안정화됐다라는 걸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안정된 부분도 있구나라는 부분도 좀 본 것 같아서 긍정적인 모습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데도 좀 기여한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달리 말하면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상황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란 악재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다 경험한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대단원의 악재라고 보여야 되나 이렇게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자, 환율 얘기를 하려면 미국 경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말 트럼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참 겁이 나는데 여전히 관세를 무기로 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엄포까지 넣었습니다. 환율과 관세 양날의 칼을 들고 지금 쓰겠다는 건데 이거 어떤 속내로 읽어야 됩니까? 일단 기선제압용이라고 보고요. 상당수의 그 경제 분석가들이 취임 전에는 이런 엄포용 기선제압용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주 강하게 높게 나오죠. 그래서 통상 내년 1월 20일이 아마 취임이고, 그다음에 캐비넷이 다 내각이 구성되는데 90일 정도 걸리면 1분기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해서 정책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제스처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그것을 쉽게 넘겨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그 지명하는 수장들이나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이번에 브릭스 국가 같은 경우는 달러화에 관련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 또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전에 쐐기를 박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에서의 통상 정책을 만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박종훈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기축통화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큰 속내에는 미국이 이제 재정 정책을 펴 나가려면 재정 적자 폭을 메꿔야 될 텐데 예. 그 재정 적자의 적자를 대부분 달러를 찍어서 그동안 메꿔 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 기축통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외국에서 미국 채권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팔아서 이 무역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달러를 대체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마라라는 거에 대한 엄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와 그 중국이 이제 그 천연가스 거래를 그렇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닌 그 위안화로 한다. 그리고 또 위안화 쓰는 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쐐기라고 봐야겠죠? 그럴 큰 포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바로 달러라는 점에서 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100% 고관세, 그다음에 뭐 중국에 60% 물린다, 뭐 일반 전체적으로 뭐 15% 물린다, 별 얘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고관세가 가뜩이나 이제 좀 잡혀져가는 미국의 인플레를 다시 건드릴 가능성,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정책은 일단 민심에 그 관련해서 민심을 달래기용이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관세를 높게 이렇게 매기는 것 자체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 상당히 미리 사전 포선용일 가능성이 높다. 뭐 60% 100% 이런 관세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부분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정 적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인플레이션하고 엮여갈 경우 사실상 그동안은 대선 캠페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선심성 그런 문구들이 많았다고 예. 보면 이제부터는 조금은 실질적으로 정제된 목표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부분은 당장 그 수입 물가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바로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미국 서민들, 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이 관세가 올라서 물가가 오른다면 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게 그렇습니다. 미국 그 중하층민이라고 봤을 때는 트럼프의 선택지는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뭐 고관세 인플레이션 이거하고 또 연관된 인플레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제롬 파월 아니겠습니까? FOMC 12월 FOMC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중대 기로라고 할 수 있는데 파월은 뭐 정치하고 선은 긋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지 이것이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뭐 우선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하는 네, 오늘 밤 뭐 고용지표도 네네. 나왔죠. 저 고용지표 그다음에 물가 앞으로 나올 물가들을 좀 보면서 데이터 의존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지난달 보게 되면 노동지표가 사실상은 뭐 하리케인이나 또는 뭐 이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좀 혼조하게 나와서 네. 좀 더 좀 명확한 데이터를 좀 보고자 확인하고자 할 가능성이 커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그 앞으로 나올 금리의 어떤 정책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점도표 이런 것들에서의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봐서 빨리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땡기는 게 나을지 늦추는 게 나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8월 입장에서 뭐 지표도 지표지만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여지들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겠다고 하니까 뭔가 선제적 조치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하 기조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잣대가 오늘 밤에 나올 그 고용지표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듯이 지난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그건 허리케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변수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아마도 오늘 발표될 게 아마 한 20만 명 안팎의 그 신규 고용에 대한 게 발표되더라도 사실은 그중에 절반 정도는 10월 달에 고용으로 가야 할 게 지금 나오는 거여서 그걸 빼고 본다 그러면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니즈, 필요성, 당연성은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스몰 컷, 한 25bp 정도를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 보면 25bp 정도의 스몰 컷이 예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드 그 워치에 보면 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 70% 정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 일단은 12월까지는 스몰 컷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박종원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한 25p 정도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이 뭐 당장 25pp 인하 12월 달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문제는 점도표 어떻게 찍냐, 내년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가 이제 이 베센트라는 재무장관 후보를 또 미리 지명을 해놨는데 그립을 세게 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연준에 어느 정도 그립을 줄 수 있을까요? 저 생각엔 그 그립을 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달러의 어떤 그 기축 통화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면 모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연준은 결국에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건 다른 나라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서 과연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1년 정도 남았는데 구태여 이거를 큰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약간의 엄포형의 얘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연준을 존중하는 그런 그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표님,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기 때 임명했는데 확실히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정부와 그 하는 간에 그 약간의 좀 뭐 어느 정도 독립성은 인정하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미국이야말로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그 FOMC 그 연준에 대해서 파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내뱉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단초는 올 초 그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아마 마음이 좀 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내리지 말라. 금리 내리지 말라. 내리지 않으면 당신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우리 상식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걸면서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내렸고요. 그것도 B컷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의 정치적 목적, 의도하고는 좀 결이 이제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겠고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압박에 더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역시 본인은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센트 같은 경우도 월가 출신으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아주 갈등 고조 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하지만 일정 정도의 존중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좀 첨언하자면 내년도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큰 태클을 걸 필요가 없지 않을까. 태클 걸어서 괜히 마찰이 일어나면 오히려 파월이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자, 미국도 사실 그런데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종원 박사님부터? 우선 뭐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노동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민으로 인해서 약간의 뭐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내년도에 만약에 관세가 집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리스크도 있고 또
그 관세를 통해서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이 만약에 붕괴됐을 경우에 그 리스크도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못함으로 해서 다가올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해서 미국 경제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A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의 확대로 인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좀 뉴스가 더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약간 리세션보다는 작년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랑 큰 경제가 한 2%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안전한 전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뭐 미국이 갑자기 뭐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되고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무수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지금 여건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쉽게 말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투자처로서 미국 위험 요소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전혀 없는 투자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은 유일하게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이 그 사실상의 그 골디락스 같은 경제를 계속 꿈꾸고 있고 알게 모르게 좀 살짝 향유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골디락스라는 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없이 경제 성장이 이어가는 그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보면 물가도 사실 다시 잡아가면서 경제 침체를 막아가면서 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아마 정책 당국자들은 그걸 꿈꾸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만한 투자처는 없다. 현재로 봐서는 어떤 국가별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그 파워라는 것은 글로벌리 이렇게 감당할 만한 나라는 없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이라든지 에너지가 독립되어 있다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도 당장은 한 몇 년간은 미국이 가장 투자처로서는 제일 선호하는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 비미국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미국 경제도 뭐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아직 출범하기 전에 우리도 왜 인수위 단계에서는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마치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막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트럼프 일개 행정부의 USTR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뭐 이번에 2개는 참여 안 한다는 뭐 보도도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미국 증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입법을 하고 추진하면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은 그걸 주장한 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 이분이 이제 USTR 수장으로 오는 걸로 알려졌다가 오지 않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그 관세와 통상 정책의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이 이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이라면 미국에 있는 증권을 보유하려면 일종의 보유세를 내어라라는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미국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돈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마도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월가 출신들의 그 내각 그 장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도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금투세 논란처럼 만약에 세금 물린다 그러면 돈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금은 외국인들한테 물리는 거니까 외국에 있는 보유자들한테 물리는 거니까 트럼프 생각에서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지금도 사실 미국이 인컴 텍스를 관세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걷던 세금을 외국인들한테 걷어서 뭐 대체를 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협상용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서서 그
그 모두 한 말씀에 우리 이윤학 대표님 재밌는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네. 적은 혼노지에 있다. 뭐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일본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의 명언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사실은 그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은 일본 전국 시대에 사실상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가장 측근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를 당하는데 예.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가 한 말이 아니라 이 그 측근이 그 미스히데라고 하는 그 이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장졸들을 자기 주군을 제거하는 데 쓰면서 적은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 있다.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적 상황하고도 좀 많이 맞아 떨어지고요. 예. 장졸들이 주군을 향해서 주군인 국민을 향해서 총구리를 돌리는 것처럼 그런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말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문제점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라는 말을 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은 그동안 다 대외 변수 때문에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찬찬히 뜯어보다 보면 내부적 문제가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산업 구조의 문제, 산업 정책의 문제, 기업 혁신성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그렇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더라도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인 그 뭐라 그럴까 약세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경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노동 생산성이 말씀하신 대로 쭉 떨어졌다라는 게 좀 그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 생산성이 좀 높아져야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경제 실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임금은 또 임금보다는 프로덕티비티가 더 높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줘야 될 임금의 정도의 프로덕티비티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구는 줄어서 내수가 위축되는데 또 생산성이 높지 않고 임금이 높아지지 못하니까 내수를 더 진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그 큰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에 큰 위기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될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최근에 그 금통위에서 한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거 참 예상치 못한 뭐 반응들이 많은데 이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부분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그동안에 그 금리 인하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가계대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근데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창구 지도하고 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잡혔어요. 뭐 완전히 잡혔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아주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처럼 비상 상황이 와버리면 앞으로의 금리 인하 부분도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예상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금리 인하는 잘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한국은행 출입할 때 그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하나의 컨센서스 비슷한 것이 마지막 수단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당히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가지고 우리 경제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도나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을 항상 뭐 한은에서 강조를 하니까 뭔가 기준금리 인하 횟수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뭐 원래 이번 인하 전까지는 대충 시장에서는 한 2.5
2%까지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 2.25까지도 좀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의 속도에 비하면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적게 시장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하할 여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과연 금리를 그렇게 빨리 인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금리를 빨리 인하했을 때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안전할까? 또 뭐 환율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세도 혹시 빨라지진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전체만 놓고 본다면은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 만큼 경제의 어떤 안정성이 유지가 될지 그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금리 인하를 이렇게 지표만 놓고 보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당연히 했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이는데 그 전에는 좀 한국은행의 어떤 가이드라인인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 가이드라인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나온 데이터들을 좀 놓쳤던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를 뭐 좀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나 경기 상황이나 내려야 되는데 이 내렸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환율 아닙니까? 우리 앞서 모두 얘기했듯이 금리 우리만 먼저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환율이 뛰어버리면 그거 다 효과 상쇄되는데 이런 금리나 부작용 어떤 것들이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환율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한 그 다른 부분에서의 풍선 효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정치적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움직이는 환율은 사실은 금리 인하의 영향보다는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꽤나 좀 이렇게 격리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가계대출 부분도 이미 그 부동산 가격이 뭐 완벽하게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한 총량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창구 지도에 의해서 사실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잡아가면서 감소해가면서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박종원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축통화에 도전하지 말라 뭐 이런 그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환율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그의 환율 전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이 무역 전쟁을 통한 환율 전쟁 이 환율 전쟁의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 트럼프는 말하는 것과 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따른 결과물이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나는 약달러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경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정책을 좀 변화를 줄 거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어떤 이게 강달러로 가는 게 좋을지 환율 전쟁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당분간은 환율 변동성은 좀 커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이 경제 외적 상황에 굉장히 많이 의존할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 그러니까 1,300원대, 1,400원 언저리 왔다 갔다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는 1,300원대 중반에서 괜찮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400원 오르내리다가 이번 사태로 1,440원까지 지금. 그래서 좀 빨리 환율부터 안정돼야 좀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예전이랑 달라진 게 이제 볼륨이 커졌고 그다음에 서학개미 이런 것에서 나가기 외화 유출부 이 크기도 커졌고 이런 이
아무래도 나가는 돈이 커지다 보니까 변동폭 자체가 작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 윅비 이런 게 돼서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면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자금이 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온 돈만큼 또 빠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 환 시장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은 뭐 그래도 꾸준한데 지금 워낙 변수들이 많아져가지고 환율이 출렁거리는 현상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이 달러를 푸는 과정은 뭐 금리 정책만 있는 게 아니죠. 재정 정책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특히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되게 관심사였죠. 이번에 스콧 베센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가 출신 내정자가 재무장관에 내정이 됐는데 이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성장을 꼽았어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지 이윤학 대표님 혹시 글쎄요. 좀 쉽게 가늠하기가 만만치는 예.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는 미국 중산층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예. 많이 그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기업들을 사실 견제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경제식 성장일 가능성들이 꽤 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쪽, 전통 제조업들을 전통 제조를 좀, 예. 중심으로 하는 성장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서 법인세도 낮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법인세 낮추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나 이런 것도 사실 같이 다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키워드가 아마 전통 제조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종원 박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베센트가 얘기하는 게 333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3%의 성장, 3%의 뭐 재정 적자, 그다음에 3밀리언 그러니까 300만 불의 어떤 석유 더 추가 공급을 통해서 예. 물가를 잡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한 게 결국에 운전을 많이 하니까 기름값이죠. 기름값이고 가스값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기대 물가가 내려가면 전반적인 물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좀 부양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얼핏 보면 계속 자기도 얘기하지만 레이거노믹스 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사이드에 예전에 레이거노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로 좀 돌아가겠다라는 게 가장 큰 정책 기조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미국은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아진 지가 벌써 몇 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3분기 전분기 대비 0.1% 성장이라는 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이 구조조정이나 혁신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하고 있지 않았나. 뭔가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네. 됐어요. 어떤 방향 속으로 어떤 방안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그 거대한 국가가 그 고도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벤치마크가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람으로 치면 뭐 머리, 뼈, 근육, 혈관 모든 게 튼튼한 나라거든요. 머리라면 이제 지식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 제조업 기반이랄까 아니면 에너지 부분이랄까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근육은 뭐 군사력, 그다음에 그 혈관은 뭐 금융이죠. 금융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뭐 하나 빠짐없이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제 신지식 산업과 관련된 기술 혁신이나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또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비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서 추가적인 혁신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를 현재 전통적인 그 산업 구조에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것이 막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 정책도 그것을 백업을 못 해주고 있고 예. 그것이 가장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비중이 점점 작아지게끔 다른 산업에서 다른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새로운 뭐 속된 말로 재벌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성장의 사다리가 예전에 이제 보였던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사다리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달리 보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일본을 좀 따라잡으면서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다면 중국이 이제 저희를 따라잡으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황을 그렇죠.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건 새로운 이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과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안 가본 길을 가봐야 되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매크로한 저 이코노미스트보다는 기업들에서 아마 바라보는 어떤 답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들이 더 보다 혁신 마인드로 좀 무장하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 연초 사업 계획 짜고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른다는 기업들이 많은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금융 정책적으로는 뭐 어떤 아쉬움이 없을까요? 이은혁 대표님 특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장 이 아쉬운 거는 정치적인 변화가 너무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현재 이 시점에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가뜩이나 하는데, 어렵고 진짜 할 일도 많은데. 시장적인 측면에서 정말 아쉬운 거는 최근에 올해 가장 금융당국에서 신경 써서 공들여서 추진한 정책이 밸류업 정책입니다. 시장 쪽에서는. 근데 그게 사실은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띠지 못하면서 사실 조금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뭘 밸류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밸류인지, 뭘 해야 밸류업이 되는 건지, 그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수의 기준은 뭔지 좀 공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공들여서 잘 다듬으면 일본식의 성공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졌다기보다는 조금 아직 느슨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느슨하게 끼워진 상태라고 생각해서 시장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밸류업 정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 그러면 조금 내년이라도 좀 그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수급이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틀에 수렴한다 하는데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돌파가 잘 안 보이는 이 상황을 지금 주가가 반영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신영성 교수님께서 그 청와대에 근무하시다 이제 옥스퍼드에 강의를 가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모든 기업들은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을 최적화하는 노력은 잘한다. 근데 이 환경이 그러니까 모든 더 나은 답은 결국에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최적화의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컨센서도 되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규제 완화도 어느 한쪽은 좋아지면 어느 한쪽은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환경은 조금은 정치적으로 같이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지 기업들이 좀 더 최적화된 솔루션을 내줄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국이란 전체적인 나라에 조금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맨날 예전에 외환위기 때 나토라는 말 많았죠. 노 액션 토킹 언니 해가지고 뭐 말만 많고 액션은 안 하고 맨날 규제 완화라는 건 매 정권마다 규제 풀었다. 그 풀었다는 것만 합쳐보면 규제가 지금 다 없어져야 되는데 더 늘어나죠. 끊임없이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게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면 규제를 혁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미중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럼프가 집권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그동안 과거와는 다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나라가 된 이 상태에서 G2의 지각 변동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은 나름 굉장히 많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몽을 꿈꾸면서 시진핑 그 정부가 계속 해 나오던 부분이
최근에는 그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은 아마 서로 카운트 펀치를 먹여가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리고 당장은 중국도 지금 내수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동안에 올 초 중반기에 시행했던 금리 인하라든지 다양한 조치 때문에 최근에 보면 그 소매 매출이나 이런 게 한 2달 연속으로 이래 올라오고 그다음에 M2 증가율도 다시 좀 상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뭔가 좀 조짐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내수 쪽에서는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쳤다 예, 이렇게 볼 수 그런 있겠네요. 뭐 감히 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조짐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갈등에도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단처럼 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예. 우리가 동맹관계인 미국과 어떤 관계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또 역시 우리 그 수출 무역 의존도가 역시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박정훈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미중 관계 뭐 일단은 경제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군사적인 리스크 두 개로 나눠서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군사적 리스크는 뭐 그렇게 당장은 이렇게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뭐 이 내부적인 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군사적인 리스크보다는 여기 경제적인 리스크는 예.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 만약에 60% 관세를 때린다면 저희 은행 뭐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한 2%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그냥 협상용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만약 60%를 한다면 그런 리스크도 남아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좀 텐션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지만 또 기회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미국이 한국도 만약에 무역 제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그동안 하려고 했던 FTA를 통해서 중국이 아마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오픈된 스탠스를 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한일 중의 어떤 경제 협력체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이 거기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우회해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우리나라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뭐 글로벌 패싱 얘기 막 나오는데 중국의 통상 대표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무슨 비자도 면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그 중국이 뭔가 유화 제스처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좀 한국하고 좀 접근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 거죠. 네, 저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가 커지면 결국에 그 나라의 경상수지, 어떤 무역 수지는 그 나라의 저축률 빼기 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에 대한 어떤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아니면 저축에 대한 어떤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의 적자폭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그동안 중국에 났던 게 캐나다, 멕시코로 옮겨갔다면 어느 나라에선가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우회해서 미국에 갈 거냐를 아마 모든 나라들이 좀 생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이 아무래도 미국과 좀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국을 우회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방법도 정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당장 우리 정치 리스크 때문에 우리 코가 석자지만은 뭐 이것이 좀 안정이 된다면은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그 뚝심 있게 좀 자세를 지키면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미국과의 그 정책적 조율, 예. 그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이 가장 당면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과 대화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 다소 강경하고 거칠게 나오겠지만 대응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최근에
입국과 관련한 비자 면제라든지 이런 제스처는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그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 설정이 사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잘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외교에 보면 등거리 외교라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마치 경제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것을 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최근에 멕시코가 아마 FTA 때문에 멕시코로 많이 투자를 해서 돌아가던 부분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캐나다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국과 같이 잘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훈 박사님, 지금 뭐 이윤학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세다 해도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겠죠.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관세가 지금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관세율.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4%만 가더라도 사실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동안의 어떤 정책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10% 뭐 아니면 뭐 30, 60%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관세를 정말로 매기는 상황은 아마 미국도 피하고 싶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바이든 행정부가 했지만은 이제 반도체 대중 제재를 하면서 결국 창신 CXMT에 거기 가장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업체는 빼고 했어요. 그거 보면 미국도 참 계산 많이 한다. 정말 뭐 머리 많이 굴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 최근에 또 시장에 좀 약간 부담이 됐는데 엔화 환율 일본 중앙은행 금리 정책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엔캐리는 엔화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일본의 금리 인상하고도 사실은 꽤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것이 환율의 흐름이었는데 당장 19일 날 FOMC가 있는 그날 또 BOJ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한번 추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지금 정치적 이슈가 너무 큰 게 터져서 엔캐리를 당장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서 엔화 강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엔캐리로 갈 경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책의 금리 문제, 그다음에 엔화의 강세 문제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거는 진짜 뭐 별로 이렇게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말인데 이런 어떤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산업의 어떤 돌파구가 안 보이는 이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예전 탄핵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생각보다 견조하고 오히려 예상보다 좋았었어요. 그때 주가도 올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정부의 대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리스크 상황에서는 조금은 뭐 정치권에도 조금 더 정부의 정책을 협조해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경제 성장률을 지지해줬던 부분이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정부 쪽에서의 어떤 카운터 어택이 상당히 유효하게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물론 부정적인 뉴스지만 긍정적으로 뭐 우리 국가의 신용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의 어떤 좀 견고함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아직 재정이 뭐 전체적인 GDP 대비 40%를 밑을 둔 상황에서는 국가 신임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딱 떠오릅니다. 우리 이윤학 대표님은 이제 증권계에 오래 몸담으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한테 뭐 마무리 말씀 겸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박사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탄핵이라는 게 과거에 2번,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3번째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근심을 더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근심을 더는 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만 잘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락바텀이라고 그러죠. 바닥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은 근심을 더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꽤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 내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맞이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매일매일 뉴스보다는 오히려 큰 흐름을 보라는 앞서 박종훈 박사님의 그 모두 발언이 딱 떠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는 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는데 돈은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넘기는데 급급해진 우리가 그 흐름을 다시 잡아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매력을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다시 부각시켜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